꾸준히, 제대로, 반복적으로. 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입니다. 자, 챕터 3, 재배 환경에 대한 관리예요. 자, 우리 앞서서 수량물 높일 수 있는 걸 배웠을 때 유, 환, 재 이렇게 배웠어요. 유전성이 있어야 되고요. 유전성. 자, 그리고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그 지역의 환경. 그리고 재배 기술, 농업인이 갖고 있는 재배 기술. 그래서 유, 환, 재 이 삼각형이 넓었을 때 전체적인 수량이 어떻다?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종에서는 이 유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요. 여기서 환경 배웁니다. 물론 종자기능사에서도 환경 많이 배우니까요. 이 파트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종자기능사 그리고 식물보호기사 거기다가 원예기능사, 손해평가사까지 한 번에 다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에너지 높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파트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토양이에요. 자, 그런데 앞서서 우리 토양 배우셨죠? 그래서 토양 피스는 여기서 토양 부분은 패스하고 수분, 공기, 온도, 빛, 그리고 상적 발효, 별표,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배우는데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물은 어떤지, 공기는 어떤지, 그 지역의 온도는 어떤지, 빛은 어떤지 이것에 따라서 상적 발효, 바로 꽃 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꽃이 펴야 여기서 수분 수정이 되고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종자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단계적인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작물을 잘 키우려면 이 품종이 뭐지? 유전. 그래서 제가 종자 파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유전이 진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환경인 이걸 재배하고 있는 토양과 수분과 공기와 온도와 빛, 마지막에 꽃빛 피게 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과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잘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파트가 내용이 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외치실 거거든요.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할 수 있다. 공부하다 보면은 가끔씩 어떤 감정이 드냐면은 그냥 불안해요. 내가 이거 왜 한다 그랬지? 아유, 내가 진짜 왜 한다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셔야 돼요. 글은 힘이 있습니다. 글은 힘이 있죠. 글은 힘이 있고 말에도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강제적으로 좀 긍정의 기운을 주시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에너지가 생기고 좋은 기운들이 생기면서 여러분을 유기농화하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수분 관리입니다. 바로 물 관리죠. 자, 우리가 물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물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식물에서는 광합성 그리고 화학 반응의 원료가 됩니다. 광합성식 한번 써볼게요. 같이. 자, 광합성을 하려면요. 어디서 이루어지죠? 엽록체라는 식물의 그 구조적인 그런 세포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CO2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H2O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CO2는 뒤에 가서 대기 공기 파트에서 배우실 거고 지금 H2O 이 물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광합성식을 써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C6H12O6 이런 포도당이 생기면서 산소가 생기고 또 ATP라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요식 뒤에 가면 우리 여기 단계를 말씀드렸죠? 이 빛 광할 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은요, 녹이는 물질이에요. 자, 우리가 뭐 약을 타드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섞어 먹을 때 물에다 막 섞어 드시죠. 이 녹이는 물질, 용매라고 합니다. 용매. 따라 읽어볼까요? 용매. 자, 우리 예전에 과학 시간에 이거 배웠거든요. 용질, 녹는 물질이고, 용매, 녹이는 물질이고,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헤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맴매해가지고 이 용질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 같은 것도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우리가 식물한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료는 용질, 맴매해서 녹이는 물은 녹이는 물질, 그리고 총 두 가지가 합치는 게 용액이죠. 자, 그래서 물은 어떤 거죠? 녹이는 물질
물질이서 거기다가 물질의 운반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 무기물 앞에서 배우셨는데 그런 용질에 이동하는 게 바로 물이죠. 그리고 식물체에 물질을 분포하고 또한 식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효소도 되게 많아요. 그 효소들의 활성을 증대시키고 촉매 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또 식물체의 체형, 동그라미, 여러분 물 자주 드시고 계세요? 피부를 좋게 하려면 물을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세포의 팽팽한 압력을 유지시켜주고 긴장 상태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식물체의 구조적인 그런 기능도 우리가 이제 체형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식물체 대부분이 수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체온도 조절하죠. 증산작용이라는 역할을 있죠. 정리해보면 단어, 광합성, 화학반응, 용매, 그리고 촉매, 체형 유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체온 조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가장 어려운 개념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딱 넘으면 돼요. 우리 공기놀이를 해도 고비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양 수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물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PF, 토양 수분 장력이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어요. 따라 읽어볼까요? 토양 수분 장력. 자, 이런 뜻은 뭐냐면 우리 토양 입자들, 그러니까 토양 알갱이가요. 알갱이가 수분을 가지고 있으려는 함이에요. 자, 알갱이 동그라미 그려볼게요. 그럼 알갱이가 있어요. 그럼 그 주변에 이게 물이 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토양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토양 입자는 이게 물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토양 입자들이 물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힘이 이 상태로 이렇게 있겠죠. 자, 그리고 토양이 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힘, 그러니까 이만큼의 물이 토양 옆에 붙어 있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물이 이 상태로 있으니까 이 입자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의 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토양 입자들이 수분을 가지려고 있으려는 힘, 그리고 토양이 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힘,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토양 입자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다? 토양 수분 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는 건 이 정도의 토양 수분 장력이구나라고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텐데 만약에 토양이 굉장히 건조해요. 토양이 건조한데 그러면 물을 많이 끌어당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알갱이에 수분이 붙으려고 하는 이 pF 값은 강해지면서 pF 값은 숫자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건조하면 수분 장력이 세지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토양이 습해요. 그래서 물이 많아요. 그러면 굳이 토양 알갱이들이 수분을 붙어 있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토양 입자에 수분이 붙어 있으려는 힘이 약해지며 pF 값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화학적인 거나 에너지를 볼 때 숫자로 표기하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pF 값을 딱 보고 pF 값이 높구나 라면 물이 적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pF 값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물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토양 알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이 많아. 그럼 굳이 외부에 있는 물을 가져올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렇게 pF 값은 낮아지는 거. 그래서 수분 장력이란 개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토양 수분 장력과 연결해서 이런 토양 수분을 어떻게 표시할까 했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중량, 토양 수분의 무게를 그냥 측정하는 거고, 그래서 건조된 토양 무게, 채취한 토양 무게 빼기 건조된 토양 무게 이렇게 곱하기 100, 중량 퍼센트니까 이런 식으로 측정하고요. 백분율, 고상, 액상, 기상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수분의 비율 나타내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수분 장력, 입자가 수분을 잡아당기는 힘, 요걸 가지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이 pH에 따라서 토양 수분 항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옆에 쭉 가시면은 토양 수분 보유력에 대해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모아놓은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양에 대한 수분의 파트를 먼저 배우시는데, 자, 우리가 용어를 좀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같이 입을 벌리고 크게 따라 읽어보세요. 포화 용수량, 포화. 가득 찼다는 거죠. 모관수가 최대로 포함된 상태, 토양 내 공극이 물로 포화된 상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자, 물이 가득 찼으니까 외부로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pF 값은 0, 작아요. 그리고 포화 같은 말로 최대 용수량입니다. 포장 용수량,
이것은 같은 말로 최소 용수량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물이 빠진 후 토양에서 유지하는 가장 많은 물의 양. 자, 우리가 비가 오고 나서요, 물로 가득 찼어요. 그때는 포화 용수량이죠. 거기서 2, 3일 후에 남아있는 중력에 의해서 빠지고 남아있는 그 수분 상태가 포장 용수량, 같은 말로 최소 용수량입니다. 최대, 최소, 이것도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포화, 포장 헷갈리니까 포화, 이게 물이 가장 많다. 그리고 PF는 0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유효수분 별표 쳐 있죠? 작물이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에요. 범위는 포장용수량에서 영구 위조점까지. 이 포장용수량에서 영구 위조점까지입니다. 그리고 초기 위조점은 같은 말로 일시 위조점인데 생육이 정지하고 하엽이 미주하기 그런 시작하는 상태라서 물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근데 이때는 수분을 공급하면 위조가 회복이 가능한 그때 우리가 토양의 물을 초기 위조점, 영구 위조점은 말랐어요. 그런데 다시 물을 공급해도 위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영구 위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효수분 범위 다시 한번 보시면 포장 용수량에서 영구 위조점까지.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지금 흡습 개수, 풍건, 건토 요런 PF 값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주장학자마다 사실 유효수분의 그런 범위가 PF 값이 약간씩 틀려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1.8이다, 어떤 책 2.5다 있는데 저희는 이제 2.5, 요거 시험이 자주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수분 당량 이것도 젖은 토양을 중력의 1000배 원심력을 작용시켜서 남은 상태. 그때 PF 2.7, 약 포장 용수량 부근이죠. 흡습 개수는 4.5, 그리고 풍거는 6, 건토는 7. 각각의 PF 값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토양 수분 보유 그런 것을 이제 5가지 용어로 보유하는데요. 자, 우리 지하수 생각하면 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 흙에서 중력에서 물에 빠진 후 토양이 유지하는 가장 많은 물의 양을 지하수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하수. 중력수는 같은 말로 유리수, 자유수라고 하는데 중력에 의해서 비모관 공극 같은 말로 큰 토양 공극으로 내려가는 물. 여기서 작물이 이용 가능한 그 물을 잇고 모관수의 근원 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관수는 같은 말로 모세, 관수, 토양 공극 내에 중력에 의해 내려가지 않고 유지되는 수분이에요. 그리고 모관 현상에 의해서 지하수가 모관 공극 같은 말로 작은 공극으로 상승해서 이 물을 누가 이용할 수 있어요? 작물이 이용할 수 있죠. PF값 범위는 2.5에서 4.5. 흡습수는 토양 입장, 알갱이에 착 달라붙은 수분이에요. 그래서 작물이 이용 못하고요. 열을 가열해도 분리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결합수는 7. 토양 광물, 이 알갱이에 결합돼서 분리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105도로 가열해도 분리시킬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자, 정리해 볼까요? 앞서서 우리 유효 수분 2.5에서 4.2, 이 정도 범위.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모관수 2.5에서 4.5. 여기서 범위가 좀 비슷하죠? 이렇게 식물에 이용되는 수분, 유효수분, 모관수. 따라해 볼까요? 유효수분, 모관수. 이 2가지를 중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동이 돼야겠죠? 뿌리에서 흡수하고 물관진하고 잎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수분 포텐셜이라는 개념으로 물의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수분 포텐셜. 수분 포텐셜. 자, 수분 포텐셜은 보통 작물 생리학이라는 그 학문에서 삼투압보다 널리 이용되는 개념으로 토양 수분이 멈춰져 있지 않잖아요. 이동하니까 이 이동할 때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수분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수분 포텐셜은 높은 곳에서 낮은 수분 포텐셜 그런 범위로 이동합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수분 포텐셜이 총 3개가 있거든요. 삼투, 압력, 메트릭. 사실은 이제 원래 중력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보통 삼투, 압력, 메트릭 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삼투 포텐셜은 용질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아니면 이온이라든지 이런 농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물의 포텐셜, 잠재적인 에너지로 용질이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항상 마이너스의 값을 가져요. 자, 우리가 흙에다가 비료 주면 용질이 첨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압력은 식물 세포의 그 내에서 벽압이나 팽압 각각의 줄기에 그런 압력의 결과 생기는 정수 플러스 압에 따른 에너지고 양의 값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메트릭 포텐셜은 말 그대로 교질 물질, 작은 미세한 물질과
식물세포 표면에 대한 물의 흡착 친화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포텐셜이고, 이것도 마이너스 대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융합돼서 결국에는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는 거죠. 높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뿌리가 제일 높고요. 증산작용하는 외부가 제일 낮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뿌리 먼저 볼까요? 뿌리에서 수분 흡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뿌리 표면에 접해 있는 토양 수분과 뿌리 내의 수분의 그 압력 차이로 이제 물이 이동하는데, 수분 흡수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근모부, 즉 뿌리털에서 일어납니다. 뿌리털을 다르게 말하면 근모예요. 그래서 뿌리털이 많아야 좋은 작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그곳에서 이제 이동해서 물관, 채관 이렇게 이동하는데, 물관은 물이 주로 이동되고 채관은 물과 무기 양분, 즉 비료가 함께 이동되겠죠. 그래서 이런 토양에서 식물 뿌리 표면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뿌리 차단, 확산, 집단류 요 세 가지 이제 개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식물 생리학적인 개념인데, 뿌리 차단은 뿌리 가로채기라고도 하는데, 뿌리와 토양 표면에 이온 접촉이 이제 왔다 갔다 되겠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확산은 양분 농도에 따라서 뿌리 쪽에서 양분을 흡수하고, 집단류는 물의 대류, 물이가 한 방울 한 방울씩 가는 것이 아니라 세트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물 분자의 집단이 함께 이동하는 것들을 집단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할 때 삼투하는 개념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삼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반투과성막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반투과성막. 자, 우리도 피부에다가 우리 뭔가 화장품도 바르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반투과성막, 어느 한쪽으로 수분이 확산되는 현상. 그래서 이거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 그래서 양쪽이 농도가 비슷해질 때까지 물이 이동하는 현상에 대한 개념을 삼투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삼투. 이거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의 농도 차로 인해서 삼투 현상을 일으키는 압력, 이게 삼투압이에요. 앞에는 삼투에 대한 개념, 이번엔 삼투압력. 그래서 용질, 여러 비료가 첨가되면 삼투압은 높아져요. 그래서 낮은 삼투압에서 높은 삼투압으로 물이 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볼 때 또 팽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삼투에 의해서 세포의 수분이 늘어나요. 그럼 세포의 크기가 증대가 되겠죠. 그래서 세포가 계속 늘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이 세포벽을 미는 힘.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세포 내에 수분이 많아지면 세포의 크기를 키우려는 그 압력, 그런 압력이 바로 팽압입니다. 정수압. 근데 너무 많이 늘어날 수 없으니까 팽압에 의해서 세포막이 늘어나면 세포막의 탄력에 의해서 다시 안으로 수축하는 압력, 안으로, 마갑이라고 해요. 그래서 팽압, 망압, 요 두 가지 좀 구분하시면 좋겠죠. 이 마갑은 팽압과 같은 값을 지니나 방향은 정반대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이 삼투압, 우리가 이제 안에 세포 안에 이렇게 용질이 뭔가 첨가되면 물이 이렇게 안으로 이동하죠. 그랬을 때 물이 이동하면 팽압이 세포가 커지죠. 이게 팽압이에요. 근데 무한대로 커질 수 없으니까 마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그 세포의 체제를 유지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이제 토양의 수분 보유력이 있습니다. 토양의 수분을 가지려고 하는 힘, 그리고 토양 용액에도 삼투압, 토양 용액에 있는 삼투를 일으킨 압력, 이렇게 총 4가지. 자, 팽압, 마갑, 토양 수분의 보유력, 그다음에 토양 용액의 삼투압,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 수분이 얼마큼 흡수되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는 세포의 삼투압 빼기 팽압, 그리고 여기다가 빼기 토양의 수분 보유력과 토양 용액 삼투압, 이것을 이제 더해 것을 빼주시면은 전체 얼만큼 수분이 흡수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삼투압에서 팽압 빼주고 또 수분 보유력과 용액의 삼투압은 더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물 조직 세포 내에서도 각각의 이런 삼투압과 팽압이 조금 다르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사실 우리가 그래 뿌리에서 물관으로 흡수해서 잎으로 나가지 이렇게만 보시다가 갑자기 여기 삼투 나오고 갑자기 팽압, 마갑 이런 얘기 나오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를 하면 삼투압은 반투과성 막이라는 그런 존재에서 일어나는 압력이다. 그리고 팽압은 세포의 크기 증대, 마갑은 다시 안으로 수축하려는 압력,
그리고 나머지 실제 흡수는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에는 더하기 빼기 해서 수분 흡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수분이 식물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세포 내에서는 어떻게 이동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심플라스트. 심플라스트. 두 번째는 아포플라스트. 아포플라스트. 자, 심플라스트는요, 우리가 식물이 뿌리를 흡수해가지고 세포 내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 보세요. 심플라스트. 세포의 그런 세포를 통과를 해요. 세포를. 이게 심플라스트예요. 그래서 세포질, 원형질 연락사 이런 세포의 기관을 통해서 세포를 통과를 합니다. 그런 통과하는 현상을 심플라스트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포플라스트는요, 세포의 벽, 세포 사이사이 빈 공간 있죠. 그렇게 통과하는 게 바로 아포플라스트예요. 심플, 아포 요게 통과하는 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출이에요. 물이 식물체를 통과해서 잎을 통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증산작용이라는 개념을 알아주셔야 돼요. 수분이 식물체를 통해서 대기로 우리가 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하죠. 근데 식물체에선 잎 뒷면에 기공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물이 기체 상태로 식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우리가 잎의 뒷면에 보시면요, 현미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초록 색깔 기공이 있어요. 기공.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이 사이에 입술같이 생긴 이 공간에서 공기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공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공. 그래서 물이 이제 통과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동적 수송이라고 해요.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아요. 수동적 수송.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들이 중산작용으로 많이 물이 빠져나가는데 증산작용이 활발해질 때 환경은 빛의 세기가 강하고 상대 습도, 습한 게 좀 낮은 건조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조할 때 그때 빨래 잘 마르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 바람이 강할 때, 이럴 때 증산작용 활발해져요. 자, 그런데 이제 물이 증산작용뿐만이 아니라 요 두 가지 일비 현상, 일액 현상 이렇게 또 나가거든요. 일비는 줄기를 절단하거나 고로쇠 수액 나오는 것처럼 이 도관부, 물관체관 이런 데서 구멍을 내면 수액이 배출되는 거. 일액 현상은 이제 잎이 이렇게 있으면 아침에 가면 이렇게 방울방울 맺혀진 게 있어요. 잎 가장자리에 우리가 수공이라는 공간에서 물이 나오는 현상을 일액 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침에 가시면 많이 이렇게 방울방울 맺혀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능동적 수송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일액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물이 빠져나갈 수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뿌리가 잘 흡수하는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죠. 요수량 따라해 볼까요? 요수량. 자, 요수량에 대한 정의는요. 작물의 건물이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입니다. 소비된 수분량. g이에요. 그람. 요 기억해 주세요.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 자, 그럼 건물이 뭐냐? 빌딩이 아니고요. 작물을 건조시키고 수분을 제거하고 그 남은 물질을 이제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물의 그 건물을 생산할 때 얼만큼 물이 필요하냐? 그게 바로 요수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증산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증산계수.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증산량이에요. 증산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작물의 수분 소비량은 거의 증산량이기 때문에 요수량과 증산계수는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요. 작물의 증산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수분을 적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조함에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작물 수분의 경제적인 척도 얼만큼 수분이 필요한지는 알 수 있지만 절대적인 수분이 얼만큼 필요한지는 좀 알 수가 없죠. 자, 마지막으로 증산 능률입니다. 수분을 증산해서 축적된, 소비된 게 아니에요. 축적된 건물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요수량과 증산계수는 거의 같은 그런 비슷한 뜻으로 해석이 되고 증산 능률은 축적되니까 이제 역수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작물에 따른 요수량이죠. 그래서 요수량이 크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하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요수량이 작다 하면 내건성, 건조에 강하고 물이 바로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흰 명아주, 호박
알파파, 클로버, 오이 이렇게 딱 끊어주세요. 명아주, 잡초예요. 잡초. 우리가 지팡이 만든 잡초인데 그 중에서 흰 명아주 이 작물이 948 굉장히 요수량이 높아요. 호박, 과채류죠. 알파파, 클로버 이거는 콩가 작물 그리고 오이는 과채류 이런 것들이 요수량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감자, 밀, 보리, 옥수수, 수수 이거 다 무슨 작물이죠? 식량 작물. 감자는 우리 앞서서 배웠던 쾌경 그리고 밀이랑 보리 이것들 뭐죠? 바로 우리가 맹류예요. 맹류, 화분과 맹류. 옥수수는 잡곡 이런 것들이 요수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수량이 큰 것과 작은 거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좋겠죠. 요수량이 많이 필요할 때 언제냐? 물 많이 드실 때는 생육 초기, 광이 부족하거나 많은 바람이 불거나 건조, 저온 이런 척박한 환경일 때 요수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의 수분은 습도, 안개, 이슬, 비, 우박, 눈 이런 수분들도 있으니까요. 이것에 맞춰서 한번 상황을 파악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주기예요. 관수, 관계 이렇게 표현하고 또 물빼기는 배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수 관계는 물주기, 배수는 물빼기. 자, 그럼 물을 왜 줄까? 관계를 왜 할까 했을 때 논과 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논에 밭에 공통적으로 숲을 공급하는 거고 온도도 조절해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더 따뜻한 경우 있잖아요. 또 비료를 천연 비료를 공급하고 유해 물질도 제거하고 잡초 억제, 병충해 경감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밭에서는 물을 뿌리게 되면 풍식, 바람에 의해서 가루날림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자, 그럼 논에서는 물을 항상 담아두기 때문에 용수량 벼 재배 기간 동안 논에다가 물을 넣어줬을 때 소요되는 총 수분 총량이 있겠죠. 이것이 여벼로 증산하는 연면 증산량 플러스 그다음에 논에서 자체로 수면의 증발량 그리고 지하에서 빠져나가는 침투량 이걸 다 더하신 다음에 빼기 유효우량 이런 것들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입해 주시면 돼요. 연면, 수면, 지하 다 더하시고 빼기 유효우량.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모내기부터 낙수까지 물을 빼는 게 낙수예요. 제곱미터당 연면 증산량 480ml, 수면 증발량 400ml, 지하 침투량 500ml이고 유효우량이 375ml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더하시고 빼기 375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물을 어떻게 줄까? 이게 정말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물을 지표면에다 그냥 줄래요? 라는 것들이 있고 스프링클러처럼 이렇게 퍼지게 줄래요? 라는 것도 있고 미세하게 점점씩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 지하에다 주시는 법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표 관계는요. 첫 번째 전면 관계가 있어요. 지표면 전체에 우리 밭이 있으면 밭 전체에 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면 관계, 같은 말로 수반 관계라고도 합니다. 자, 인류 관계는 우리나라가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의 등고선에 따라서 주시는 거, 등고선 기억해 주시고 보더 관계는 포장된 완만한 경사면을 물이 수평 구획을 흐르게 해주는 보던 관계. 고랑 관계는 두둑과 두둑 사이에 고랑 안에다가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 주실 때 고랑에다가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살수 관계는 스프링클러 생각해 주시면 되고 토지에 관을 설치해서 관에서 물이 뿜는 거 그리고 관이 이동돼서 뿜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점적식 관계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미세한 구멍이 있는 호수에서 소량의 물을 서서히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나오는 그런 거 있죠. 그게 미세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거법은요, 토양의 그런 모관 상승을 통해서 근권, 뿌리에 공급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암거법은 갑종, 관. 암거하면 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하에 관을 배치해서 물을 스며들게 하고, 암입법은 과수 재배할 때 뿌리 깊숙하게 물을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게 암입법입니다. 자, 이번에 물 빼기예요. 그래서 물 뺄 때 아예 흙을 바꿔버리는 객토 방법이 있고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사람이 빼거나 이제 여러 가지 풍력 기계를 이용하는 거고 명거배수, 암거배수 요거가 중요합니다. 명거배수는 우리가 경사지게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흐르는 거. 암거배수는 아까 앞에 보셨던 그 암거법처럼 지하에 파이프를 설치해서 그 안에 물이 배수되게 흐르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파이프 꾸준히 제대로 반복적으로